시스템 반도체가 네. 예전에 범용 칩이었잖아요. 네. 그게 주문형 반도체 시장으로 바뀌면서 가장 수혜를 본 게 TSMC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메모리도 범용에서 주문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요? 그 트리거가 HBM이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챗 GPT가 불러온 AI 혁명이 현재 진행형인데요. 뭐 이전의 버블과 비슷할 거라는 얘기도 있고 전혀 다르다는 시각도 있고 항상 그 혁신이 진행 중일 때는 논란이 있죠. 관련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입니다. H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님과 챗 GPT AI 반도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이영수 대표님이 제일 이쪽에는 전문가셔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이 챗 GPT의 이 영향이 계속 진행 중인데 일단 이게 그 전에 우리가 AI 할 때 소위 막 딥러닝 뭐 이런 걸 네네.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그 단어가 좀 바뀌어서 딥러닝 이런 단어는 잘 하지 않고 뭐 우리가 생성형 AI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발전해 오는 건지 네네. 다른 개념인지 이것부터 네네. 얘기해 주세요. 일단 이제 제일 큰 범위가 네. 그 AI 연구 중에서 네. 머신 러닝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머신러닝.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AI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일일이 프로그래밍을 해서, 네, 다 코딩해서, 네, 알고리즘을 짜넣어서 이제 그 어떤 방법들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그걸 넣어놔야 답을 네네. 하나의 그 알고리즘을 짜서 넣어야 답을 얻고 이런 네네, 방식이었는데.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네네. AI 뭐 거의 연구 속도에 뭐 속도가 안 나는 거죠.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머신 러닝이라고 해서 이제 막 그 컴퓨팅 파워만 주고 일단 이제 미션하고 답만 주고 그 중간 값은 네가 알아서 도출해봐라고 한 게 머신 러닝이에요. 그것도 혁신적이네요, 그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 전체적인 분석의 양 자체를 그죠? 네네. 바꾸는 큰 변화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도출이 되는지 몰라요. 네네, 그래서 AI 그러니까. 뭐 학자들도. 네. 근데 이제 그 머신러닝의 한 갈래 중에서 이제 딥러닝이라는 영역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딥러닝이라는 그 방식은 뭐 이제 사람의 어떤 그 뇌 구조를 뭐 모방해서 한 건데 네. 1987년도에 일단 컨셉은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왜 안 됐냐면 컴퓨터 그 성능이 안 나오는 거죠. 네. 네, 성능이 안 나오니까 네. 한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AI 학자들 사이에서 나는 딥러닝 연구하고 있어라고 하면 야, 그거 뭐 되지도 않는 거 그런 거 하고 있니? 살아생전 되겠니? 네네, 뭐 이런, 그렇죠. 네. 그랬는데 기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어느 선을 딱 특이점이라는 걸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한 2012년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딥러닝을 기반으로 그 프로그램을 만든 팀들이 다른 팀들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와, 이거 이쪽 방향인가 보다 하면서 AI 연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연해요. 그래서 기존에 자기가 하던 거를 막 이렇게 쌓아놓고 이러면 보통 저항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기득권이 생기고 네, 네. 아, 저거 안 돼 막 이렇게 할 텐데 아, 저건가 보다라고 해서 다 딥러닝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이벤트가 뭐였냐면 2016년에 알파고. 그렇죠. 네. 그게 그때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딥러닝을 기반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세돌 구단과 이제 커제 구단까지 다 이겨버렸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다 딥러닝 기반으로 간 거예요. 네. 이게 원래 항상 AI라는 게 굉장히 마이너한 영역에 있다가 갑자기 메인스트림이 되는 경우가 훅훅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딥러닝으로 막 기반해서 또 막 여러 연구들을 했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또 변곡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또 이제 모델이 나와요. 트랜스포머 네. 뭐 로봇 이름 같은데. 네. 뭐 변신 로봇 이름이긴 한데요. 네. 그게 이제 2017년 구글이 처음으로 논문에다가 네. 발표를 한 건데요. 트랜스포머라는 게 이제 뭐냐면 뭐 이제 기존의 어떤 그 딥러닝 기반으로 하는 건 맞아요. 네네. 그런데 그 중에서 좀 더 이제 세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딥러닝을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빅데이터가 막 들어오면 이걸 순차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적용되면서 어떻게 했냐면 앞에 있는 단어들에서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말할 때 자기가 강조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의 맥락을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가중치를 똑같이 해서 순차적으로 짝짝짝짝 프로세싱 했는데 앞에서 중요한 단어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맥락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게 효율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트랜스포머 모델을 가지고 나온 서비스가 챗GPT예요. 챗GPT군요. 네. 근데 이제 챗GPT라는 게 네.
GPT 3.5 기반으로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GPT라는 거는 오픈 AI라는 회사가 이제 비영리 네. 법인이 만든 건데 샘 알트먼하고 저기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 네, 일론 머스크가 같이 만든 거예요. 근데 GPT가 1, 2 때는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GPT 3부터 또 기술이 특이점을 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언제였냐? 작년 하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뭐 GPT가 뭐야? 라고 했는데 챗GPT라는 서비스가 나오자마자 40일 만에 1,000만 가입자를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1,000만이라는 숫자가 플랫폼 기업들한테 얼마나 중요하냐면 뭐 이런 웬만한 서비스들도 1,000만 가입자를 유치하는데 보통 몇 년의 시간이 걸려요. 정말 뭐 엄청나게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렇죠. 네, 서비스들도 저도 예를 들면 뭐 유튜브 네. 이런 거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뭐 페이스북 이런 게 그렇죠. 속도가 있는데. 맞습니다. 예. 이게 40일 만에 1,000만을 돌파했고 지금은 아마 2억 명이 쓰고 있을 거예요. 예. 그만큼 어떤 기술이라는 게 1, 2 때는 임팩트가 없었는데 3부터 막 특이점을 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챗GPT 쇼크가 모든 AI의 또 산업 틀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요. 기존의 어떤 AI의 방향성을 가지고 뭔가 딱딱딱딱 준비해온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쓸모없는 자산이 돼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겠네요. 예를 들면 뭐 애플의 시리라든지 네. 삼성의 빅스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GPT 기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바뀌어 버렸네. 네. 그러니까 빅테크 업체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예. 네. 야, 참 재밌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면서 참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게 그죠?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뭐 알파고 딥러닝 이런 단어를 우리가 좀 듣다가 몇 년 또 잠잠해졌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의 관심에서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거지 기반에서 연구들은 계속 이루어진 거고 그죠? 그게 맞습니다. 마치 물이 끓기 시작하는 시점 내지 뭐가 퀀텀 점프 되는 게 이제 팍 나오면서 시장이 영향받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AI라는 게 네. 저도 뭐 몇 년 동안 쭉 지켜보면서 네. 진짜 예상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알파고 사태 때 그때 주요 언론상의 뉴스들 보면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작업들, 직업들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왔어요. 재미로. 근데 그때 보면 대부분이 창조적인 영역을 AI가 그렇죠. 대처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네. 사람은 더 창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GPT라는 건 제너러티브거든요.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내가 글을 써줘 그러면 글을 써주고 예. 시를 써줘 그러면 시를 써주고 네. 그림을 그려줘 그러면 그림을 그려주고 영상을 만들어줘 그러면 만들어줘요. 예. 이게 창조의 영역인가 아닌가? 그렇죠. 창조의 영역. 그렇군요. 창조의 영역 이게 약간 좀 우리 옛날에 그 줄기세포 얘기할 때 그죠? 이게 인간의 영역이냐 아니냐 뭐 한참 그랬잖아요 옛날에 네네, 그죠? 우리 맞습니다. 박우석 박사 나오고 그렇죠. 그럴 때 그죠? 근데 그쪽도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도 지금 또 계속 그 기술 발전이나 진화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건데요. 그러면 어쨌든 꽤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부침과 그걸 통해서 이제 소위 GPT라는 상품, 챗GPT라는 상품이 이제 히트 상품이 떠오른 건데 여기서 이제 미래 변화가 또 궁금합니다. 이랬다가 또 이것도 훅 사그라들고 예를 들면 그죠?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잠식해서 갈는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정말 이게 상업용으로 적용이 되는 건지 그 챗GPT의 AI 혁명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챗GPT가 다시 사그라들 가능성은 저는 현재로서 낮다고 봐요. 대신에 챗GPT 안에서 또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더 세분화돼서 그쪽 방향으로 확 속도가 쏠릴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네. 거기서 점점 더 이렇게 또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어떤 트렌드 쪽으로.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방향성을 잡아가는 거지. 네, 지금은 빅테크 업체들도 이 GPT, 제너러티브 AI를 기반으로 뭘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쪽에 대해서 고민이 없어요. 그걸 또 이제 네. 만들어내는 사람이 다음 주인공이 되는 거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플랫폼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떠나가면 이 플랫폼은 수명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구글이 예를 들면 트위터 네. 같은 경우 뭐 사실 이제 존재감 별로 약하잖아요. 이제 다른 네네. SNS에 비해서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구글이라는 회사가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챗GPT로 인해서 위협받는 회사가 구글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어떤 그
창조품에 의해서 위협받는 예. 상황이죠. 왜냐하면 구글은 검색 광고가 매출의 상당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챗 GPT 기반으로 가버리면 질문들 넣으면 답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검색은 연결을 시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광고가 일단 먼저 뜨잖아요. 네, 그렇죠. 그 검색 광고 때문에 이거를 GPT 기반으로 빨리 못 넘어간 거예요. 구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네. 내가 관심 있는 걸 하나 넣어. 그러면 네네. 그거 답을 찾아주면서 옆에 이제 연관된 광고들이 쫙 뜨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네, 내가 그렇죠. 이제 뭐 주말에 캠핑 어디로 가지? 산에 어디 가지? 그러면 뭐 한국의 명산 이런 거 알려주면서 옆에는 쭉 뭐 맞습니다. 뭐 캠핑 도구랑 이런 거 뜨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예. 뭐 아웃도어나 이런 그러니까. 것들은 예. 그런 식인데 뭐 바로 챗 GPT 기반으로 가버리면 구글이 기존 매출을 다 포기하고 이쪽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쉽지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검색 없는 광고 상태니까. 시장, 네, 그렇죠. 검색 광고 시장이 3%밖에 없으니까 네, 네. 잃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전환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미래 변화, 항상 혁명들, 지금은 이제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건데, 그죠? AI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건데, 이 혁명이 있을 때는 최근의 혁명들은 옛날에 뭐, 네네. 옛날의 혁명들은 무혈혁명 뭐 이런 거였지만, 그죠? 물론 농협혁명 이런 것도 사실 다 기계가 연관되네요. 그죠? 네네. 산업혁명.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혁명들은 사실은 이게 다 테크 산업이랑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그 지금 나타나는 AI 혁명 이걸 이제 테크 산업과 좀 연결해 보면 어떤 변화들 혹은 이제 접점을 어떤 걸 좀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미래를 저는 이제 내다볼 때 딱 중요한 네 가지 네.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제 CPND인데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인데요. 옛날에 제가 MTS 할 네네. 때 말씀하셨을 네네, 때 맞습니다. 기억난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통신 방식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뀌는데요. 예전에 이제 뭐 1세대 통신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통신이잖아요. 이제 모토로라 벽돌폰 이렇게 네네. 흉기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이게 벽돌폰이 2세대 디지털 통신이 되면서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지고 컴팩해졌고. 네. 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통신 어떤 커넥티비티를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3세대 통신이 되면서 이제 이미지를 보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휴대폰에 카메라가 달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카메라로 사진을 보내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새로운 플랫폼이 뜹니다. 어떤 플랫폼이냐? 페이스북, 싸이월드 이런 게 이제 2000년 초반에 이제 붐을 일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스마트폰으로 변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 준 거죠. 3세대 통신이. 그러면서 4세대 통신이 되면서는 이제 통신 속도가 엄청 빨라졌잖아요. LTE가 되면서.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동영상 스트리밍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뜨고요. 스마트폰이 훨씬 더 고도화가 됐죠. 그러면서 5G 통신이 되면서 이제는 통신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가 새로 태동합니다. 자율주행차라든지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로봇. 그런데 이제 이게 원래는 5G에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5G의 주파수 대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3.5GHz 대역에 서브 6가 있고 네. 28GHz 대역에 밀리미터 파가 있는데요. 지금 서브 6는 대부분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도 5G 통신 네, 뜨잖아요. 그런데 이게 1.5배밖에 안 빨라요. LTE 대비해서. 그런데 자율주행차나 로봇 같은 경우는 지연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되죠. 예. 네. 그러니까 밀리미터 파가 깔려야 되는데 요게 또 미중 패권 전쟁하고 또 이렇게 맞물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5G 밀리미터 파는 화웨이라는 회사를 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다시피 이 자국의 무기망을 화웨이 통신망 위에다가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만약에 뭐 그럼 미사일이 반대로 날아올 수도 맞습니다. 있는 거예요. 이게 예. 락다운 시켜버리거나 예. 아니면 거기 해킹을 해버리거나 예. 이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6G로 빨리 퀀텀 점프를 하려는 니즈가 생긴 거예요. 그 6G가 기본적으로 저궤도 위성을 기반으로 하는 3차원 통신이거든요. 그러니까 6G는 또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죠. 네. 스타링크라는 그렇죠. 네, 회사가 일론 머스크가 왜 삽질 하나 하는데 하는 이유가 다 있군요. 돈 쓰면서 그죠? 그렇죠. 아.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네. 있는데요. 기존에는 네 가지 키워드가 중요했잖아요. 네. 여기서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이제는 그게 AI라는 인프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AI를 왜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라고 하고 인프라라고 하냐면요. AI라는 거는 서버 클라우드에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해 주고요. 이거를 우리 디바이스에 있는 게 아니라 소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르면 시리아 부르면 클라우드에 있던 AI가 날라와서 저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그쵸. 거거든요. 예. 소환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 가정 내 뭐 냉장고나 로봇 청소기나 TV나 이런 데는 다 AI를 소환해서 제가 서비스를 하는 거죠. 요즘에 챗 GPT를 플러그인으로 해서 막 서비스 만들잖아요.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침에 양치할 때는 앞에 있는 유리 기반의 모니터에 AI가 불러오는 거고요. 네, 뭐 제가 요리할 때는 냉장고에 있는 메인패드로 그렇죠. AI를 불러오는 네, 거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의 제약이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디바이스에는 예전엔 통신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지는 않았죠. 그렇죠. 예, 우리 뭐 MP3 플레이어나 PMP 같은 경우는 PC하고 케이블로 연결해서 그렇죠. 데이터를 내려받았죠. 예. 지금은 이어폰에도 다 통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앞으로는 통신처럼 모든 디바이스에 AI가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누가 제공해 줄까요? 서버 클라우드에서 해줘요. 그 시작이 지금 엔비디아로 시작된 AI 서버 투자 붐이라는 거죠. 네. 네. 와, 근데 이 챗GPT AI 얘기 많이 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엔비디아잖아요, 그죠? 네네. 야, 이게 이런 혁신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또 윈도우가 나타날 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고, 그죠? 네네. 그렇죠. 전기차가 나타날 때는 테슬라가 있고, 그죠? 네. 이런 변화들이 있는 것 같은. 엔비디아가 그 전부터 엔비디아 얘기는 꽤 했는데요. 갑자기 AI 혁명의 이 주인공이 된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원래 엔비디아는 네. GPU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이라는 네. 그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였죠. 맞아요. 원래는 그 전에는 그냥 네네. 뭐 게임에나 네네. 들어가는 GPU, 뭐 그렇죠. 게임이 잘 돼야 뭐 잘 되는 뭐 그 정도로 인식을 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원래 뭐 90년대 네. 그 젠슨 왕이 엔비디아를 창업할 때만 해도 원래는 네. CPU 사업을 그러니까요. 하고 싶었는데 네. 그때 인텔이 너무 막강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컴퓨터 가지고 엔터테이닝 요소가 많아질 거다라고 해서 GPU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쪽에서 대박이 터진 건데요. 최근에 뭔가 엔비디아의 주가에서 되게 중요했던 부분은 네. 코인 채굴이었거든요. 암호화폐 채굴.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그래픽 카드가 많이 필요했던 거죠. 네네, 그렇죠. 그 특수 카드가. 맞습니다. 뭐 이게 그 예전에는 비트코인 채굴도 하고 뭐 이더리움 채굴도 하고 그랬는데 코인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렸죠. 그냥 박살 나버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작년 하반기만 해도 굉장히 지지부진했었는데 이게 대부분 투자자들이 그렇게 봤는데요. 이 원래 뭐 이 서프라이즈, 쇼크, 뭐 쇼티지 이런 거는 사람들이 예상하지 않을 때 뭔가 갑자기 오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도 네. 마찬가지고. 네네, 그렇죠. 예. 엔비디아가 이제 앞으로 뭐 좋아질 게 없을 것 같다. 이제는 기대할 게 게임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챗GPT가 갑자기 뭔가 또 대박이 나버린 거죠. 네. 이거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네. 궁금한 게 그럼 챗GPT가 떴으면 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이전보다 네네. 처리해야 된다. 네네. 그다음에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찍 이제 뭐 이렇게 순서대로 병렬로 하든 뭐 직렬이라고 해라. 이건 섞어서 한다. 네네. 그러면 사실은 GPU는 그래픽 카드인데 네네. 또 강력한 CPU가 있거나 기존 CPU를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 그 딥러닝이라는 예.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예, 예. 이게 AI 시장이 딥러닝으로 가면서 네. 기존의 CPU를 기반으로 연구하던 그 학 엔지니어들이 다 GPU로 갈아탔어요. 그래서 GPU에 대한 수요가 훨씬 많아졌는데요. 이거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GPU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된 게 트랜스포머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라벨링을 해서 데이터를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로우 데이터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선별을 해서 데이터를 준 거죠. 근데 트랜스포머는 라벨링이 필요 없어요. 라벨링이 필요 없다라는 거는 훨씬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빅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GPU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온 거예요. 그리고 모든 빅테크 업체들, AI를 연구하는 빅테크 업체들이 이게 트랜스포머 모델로 갈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준비가 안 돼 있죠.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가장 쉽사리 엔지니어들이 갖다 쓸 수 있는 칩과 엔지니어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엔비디아의 GPU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이 알고 있지만 네. 의외로 모르는 게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 생태계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게 쿠다 엔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를 내가 뭔가 내가 학교에서 박사과정 졸업하고 내가 벤처회사 만들었어요. AI 뭐 연구해볼까? 라면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 어디서 가져오냐면 다 쿠다에서 가져와요. 네.
굉장히 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엔비디아 네. 직원들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만들어온 생태계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개발자들이 네네. 서로 막 소스도 공유하고 막 이제 서로 그 막 엄청 이제 네. 거기서 활발하게 교류하는 거죠. 예.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미국 빅테크들의 또 힘입니다, 그렇죠? 네네 문 맞습니다. 걸어 담그고 여기에 우리 직원 아니면 들어오려면 문 몇 개 통과해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죠? 네네. 그런 플랫폼 만들어서 그렇죠. 예? 거기서 막 개발이 되게 그죠? 맞습니다. 이렇게 뭐 오픈 소스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게 그게 참 힘이고요. 엔비디아가 부상한 이유 그다음에 주가 상승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러면 국내는 이 엔비디아 혹은 AI의 혜택을 받는 게 뭘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뭐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뭐 이렇게 가다가 결국 핵심은 반도체잖아. 그죠? 그 반도체에서 SK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엔비디아 수혜주로 부상 각광을 받거든요. 그건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일단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시세를 냈잖아요. 네네. 올해 들어서 200%가 올랐으니까. 예. 엔비디아 그러면 친한 업체를 찾겠죠. 그렇겠죠. 전 세계적으로. 예. 그러면 이제 뭐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예.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일본 시장도 그렇고 대만 시장도 그래요. 누가 엔비디아하고 친한가?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을 해서 우리나라를 봤더니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A100이라는 칩이 있고 H100이라는 칩이 있어요. 이게 최상위 버전의 두 개 칩인데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의 하이밴드스 메모리 HBM3가 들어가는 거예요. 독점적으로.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HBM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장비가 역할을 있어요. 하는 게. 이 HBM이라는 게 뭐냐면 D램을 기존의 D램은 DDR4나 DDR5 같은 경우는 단독 주택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그냥 밑에 PCB 하나 놓고 칩 올리고 회로 연결하고 위에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로 해서 새까맣게 해서 뭐 SK 하이닉스 레이저로 그렇죠, 새기면 이게 패키징이거든요. 네네. 보통 이 구조라 그러면 HBM은 D램을 12개를 수직으로 쌓아요. 아파트가 되는 거죠. 네, 쌓아올리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식각으로 구멍을 뚫고요. 그리고 구리를 채웁니다. 그 구멍을 줄로 네네.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러면 구리로 채우면 여기가 엘리베이터처럼 고속으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12개 D램이 한 방에 쫙 데이터를 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GPU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프로세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데이터 오는 속도가 항상 병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GPU가 아무리 막 활성화돼서 연결돼서 막 되더라도 데이터를 한 방에 HBM에서 쫙 밀어줘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한미 반도체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칩을 12개 칩을 네. 아래 위에 이거를 그러니까. 붙여주는 TC 본딩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네. 이걸 한미 반도체가 독점적으로 납품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미 반도체가 이 시총 1조가 넘는 회사가 3조가 됐죠. 3배가 올랐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무려 연초 대비 70%가 올랐고요. 이수페타시스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거긴 기판 쪽인데 거기도 네네. 엔비디아랑 엮였다고 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쪽은요. 좀 사이드로 흐르긴 합니다만. 네. 관련이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이제 서버라는 게 이렇게 옆으로 널쩍하게 생긴 건데요. 예. 기존의 그 서버의 메인 마더보드라고 보드가, 하죠. 네네. 네, 거기에 MLB라는 기판이 들어가요. 멀티 레이어 보드인데요. 그러니까 고다층 기판이라고 합니다. 네. 그게 원래는 중국하고 주로 경쟁하는 제품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터프한 시장이겠죠.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다 사업을 접거나 축소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열심히 사업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중국산 제품을 다 배제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대체제가 이수페타시스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예. 근데 이제 그 HBM 얘기를 좀 하면 그러면 그 HBM은 하이닉스가 사실은 삼성에 비하면 뭐 여러모로 사실 후발주자잖아요, 그죠? 네네, 기술력이나 이런 선단 공정에서도 밀리는데 그 얼마 전부터 사실 이 얘기 나오기 전부터 뭐 적층으로 쌓아 올렸다는 얘기를 꽤 많이 했어요. 그리고 네네. 이 분야에서는 예를 들면 삼성보다 더 잘 쌓아 올리네, 뭐 약간 간혹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게 좀 빛을 네네. 발하는 거군요, 지금 그러면. 네네 그렇죠. 원래 HBM이라는 컨셉을 처음으로 제안한 회사는 예. AMD예요. 그러니까 AMD가 2009년에 처음으로 HBM 하이밴드위스 메모리라는 거를
제안을 했는데요. 네. 자기들은 그냥 제안만 하고 한 건 없어요. 어. 그러니까 메모리 업체들이 다 숙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칩을 수직으로 해서 구멍 뚫고 연결하면 이게 생산하기도 어렵고 수율도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동안 열심히 연구 개발을 했어요. 둘 다. 삼성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열심히 했는데 이제 수요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원래는 수요 시장이 확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요 시장이 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HBM3라는 게 4세대 제품이거든요. 네. 왜 3인데 4세대냐면 HBM이 있고 HBM2가 있고요. 네. 2E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E는 익스텐디드거든요. 네, 요게 네. 세 번째 모델이고 3가 네 번째 모델이에요. 아, 네. 그래서 삼성은 2E까지 열심히 하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팀을 접어버렸어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이제 우직하게 열심히 하다 보니 이게 AI가 세상이 얻어걸린 거죠. 알아주기 시작한 거네. 그죠? 네네 맞습니다. 야, 그래서 비즈니스는 참 운도 따라야 돼요, 그죠? 네네 그렇죠. 죽으라고 했는데 그 시장이 계속 망할 때까지 안 열리면 어떡할 거야? 맞습니다. 그럴 그럼 수도 하는 있죠. 거지 뭐, 그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항상 후발로 되는갑다 하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네네. 하는 건데, 예, 그 인텔하고 ARM하고 ARM하고 손을 잡았다 최근에 그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과 맥락이 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예, 예. 어쨌든 지금은 뭐 그 파운드리가 제일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네.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파운드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기존의 CPU라는 인텔이 독점하던 칩이 네. 이게 프로세서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더 주문형 반도체로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애플 같은 업체, 테슬라 뭐 이런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다 자체 설계 칩을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운드리 시장이 굉장히 커진 거고 그동안 인텔은 IDM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설계를 하고 생산하고 그냥 판매하고 땡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의 기성복 같은 이 기성복 시장이 계속 줄어들고 맞춤복 시장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텔도 파운드리 사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엔지니어 출신의 팻 겔싱어가 이제 CEO로 취임하면서 가장 공들이는 부분이 인텔도 파운드리 사업을 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어요. 물론 뭐 인텔이 조직 문화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뭐 서비스 마인도 없고 이런 게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텔의 컴퓨팅 방식 자체가 x86이라는 계열을 기반으로 다 됩니다. 가끔 이제 우리 네. 컴퓨터 보다 보면 이렇게 x86이라는 게 꽤 그렇죠. 나오던데 그죠? 디렉토리에. 맞습니다. 예전에 286, 386, 486이라는 게 그 86, x86의 그 코드를 따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486 다음에 586이잖아요. 네. 586으로 가려고 했는데 AMD가 이거 그냥 코드 번호를 따서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X라는 게 앞자리군요. 그러니까 네네. 286, 386, 486.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이거 문제 있다라고 이제 제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규제 당국에서 하지 마. 그래서 펜티엄이 됐죠. 하여튼 이건 좀 해프닝인데 어쨌든 인텔도 네네. 네. 자기들이 그 파운드리의 사업의 중요성을 깨달고 결국은 그런 시스템 반도체를 제일 잘하는 데가 ARM이니까 네네. ARM과 그것도 있는데요. 네. 제가 마저 좀 설명을 드리면 네네네. 인텔은 x86 계열의 그 아키텍처를 써요. 네. 그러니까 x86은 기본적으로 컴퓨팅 파워 쪽에 좀 집중이 돼 있고 대신에 유선이잖아요. 컴퓨터. 그렇죠. 네. 그래서 저전력이 좀 약해요. 그런데 이 x86에 대항해서 나온 게 그 암코어 계열의 리스크라는 컴퓨팅 방식이거든요. 그 인텔은 시스크라는 방식이고 네. 리스크라는 방식은 저전력 쪽에 좀 초점을 맞춘 거예요. 모바일이나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ARM이 기본적으로 아키텍처를 제공해주면 이 코어를 받아서 다 칩을 설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텔이 만약에 파운드리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ARM 계열의 칩들이 올 거라는 거죠. x86 계열의 칩이 생산해달라는 데가 별로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텔은 경쟁사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ARM 쪽에 뭔가 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IP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둘이 손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와, 그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파운드리 점점 중요해지고요. 메모리 쪽은 그러면 이제 큰 이슈가 없습니까? 메모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이런 혁신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디자인아웃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이런 쪽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메모리 쪽의 핵심 이슈는 그럼 뭐예요? 네.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가 예전에 범용 칩이었잖아요. 네. 그 인텔하고 엔비디아의 범용 칩을 다 썼잖아요. 그렇죠. 어떤 보드든 다 딱딱 인텔 꽂아서 인사이드.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주문형 반도체 시장으로 바뀌면서 가장 수혜를 본 게 TSMC잖아요. 그렇죠. 최근 몇 년 동안. 네. 이제 앞으로 메모리도 범용해서 주문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요? 그 트리거가 HBM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HBM이라는 게 그러네요. 예. 스페셜티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왜 메모리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 변동이 크냐면 얘는 범용이고 재고가 깔려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재고가 상대적으로 적죠. 주문을 받아야 생산을 하니까. 네네. 그러면 앞으로 메모리 쪽에서 특히나 하이엔드 쪽에서 주문형 메모리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 메모리 산업의 멀티플을 한번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네. 당분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HBM 쪽의 어떤 그 동향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반도체 업계도 정말 요즘 뭐 변화가 엄청 빠르네요, 그죠? 네네. 그동안에 그렇죠. 뭐 삼성만 하더라도 이제 주로 메모리에서 강자인데 이제 파운드리 쪽을 해야 되겠다. SK 하이닉스도 파운드리 한다. 뭐 이 정도였는데 뭐 그런 생각이나 행동보다 훨씬 큰 변화가 이 시장에서 이미 지금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AI 칩도 지금은 당장 급하니까 엔비디아 GPU를 쓸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것도 점점 더 NPU라고 해서 뉴럴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네네네. 자사 서비스에 특화된 칩들을 점점 더 맞아요. 많이 설계할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자기들이 설계한 프로세서에 맞는 메모리가 필요하거든요. 특화된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TSMC는 메모리 라인이 없거든요. 그러면 누가 제공해 줘야겠어요? 삼성하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네. 회사가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네. 메모리 시장도 그런 고부가 가치 상품의 필요 니즈에 따라서 생산하게 되게 되면 전체 뭐 시장이 휘둘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죠? 네,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변화도 있어 보이네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엔비디아는 왜 이렇게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가? 또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 얘기 봤는데요. 아까 그럼 엔비디아 관련해서 SK 하이닉스, HBM, 그다음에 HBM의 그 주요 장비를 하는 한미 반도체 그 회사들 말고는 그 HBM을 만드는 공정에서 이렇게 또 두드러진 회사는 별로 없습니까? 사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회사들은 그 정도로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뭔가 수급이 쏠리다 보면 이게 확산이 다른 되잖아요. 걸 찾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직접적인 수혜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수혜가 있어도 약간 이제 관련 수혜주로 엮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주목되는 게 이제 리플로우 장비라고 해서 여기 이제 그 아래층 위층 간에 요 그 딱 접점을 만들어주는 그 마이크로 범프를 연결해주는 그게 있는데요. 그게 리플로우 장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세가 나는 게 프로텍하고 STI라는 회사가 이제 그런 쪽으로 수혜를 보고요. 그리고 이제 3D로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 인텍 플러스라는 회사가 이제 그런 쪽으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에는 이제 굵직한 것만 봤다가 그죠? 네네. 나중에 그건 됐고 또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디테일하게 좀 그 부품이나 장비들이 좀 그게 주로 이제 다 그럼 후공정 단인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네네 맞습니다. 거는? 그래서 최근에 보면 후공정 중에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연관성 있는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세 드릴이나 레이저 장비를 하는 이오 테크닉스도 수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기판 쪽에 플립칩 BGA라는 특수 기판이 또 쓰입니다. 그러니까 기판 중에서 제일 고부가 쪽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플립칩 BGA를 하는 회사가 국내에서는 삼성전기하고 대덕전자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대덕전자가 이쪽으로 좀 많이 주목을 받았죠. 네. HBM 얘기는 좀 우리가 많이 듣고 이제 하고 앞서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HBM 항상 이제 시장은 계속 변하고 발전하잖아요. 오케이 네네. 지금까지 됐어. 그게 끝이 아니라 뭔가 예를 들면 아까 HBM은 이제 아파트를 쌓아 올리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죠? 네네. 그러면 뭐 또 다른 방식으로 뭐 네네. 그죠? 아파트를 뭐 두 층으로 쌓아 올리러. 그러니까 HBM은 AI 산업의 수혜를 받게 되니까 계속 어떤 쪽으로는 발전하겠네요 앞으로. 네네 맞습니다. 네, 어떤 쪽으로 발전할까요? 우리 뭐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네네. 10년 전에 지은 아파트하고 요즘 지은 아파트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그렇죠. 예. HBM도 점점 더 진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HBM이라는 게 하이 밴드위스잖아요. 밴드위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 예전에 뭐 8기가 BPS의 뭐 어떤 그 전송 속도라 그러면 이게 뭐 12기가 BPS 이런 식으로 세대가 되면서 계속해서 2차선이 4차선이 되고 16차선이 되고 이렇게 되는 맞습니다. 거죠. 정보가 흐르는 그렇죠. 길이. 예. 근데 그렇게 되려면 아파트를 높게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층수가 늘어나야 되는데요. 약간 제가 말을 좀 정정할게요. 높게 지으면 안 되고요.
다층으로 지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네. 이게 같은 의미 같기도 하고 다른 네. 의미가 같기도 하고. GPU하고 HBM이 이렇게 2.5D 구조로 딱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데 HBM이 GPU보다 높게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높이는 맞추고도 높이는 같아야 되고 그 안에 층수를 늘리려면 각 층을 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기존에 웨이퍼, D램이 12장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요게 18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차세대 제품에는. 그럼 18장이 들어가는데 높이는 똑같으려면 얇게 해야겠네. 훨씬 얇게 해야 되죠. 그러게요. 그러면 이 웨이퍼를 얇게 갈아내는 장비들이 굉장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애석하게도 요 웨이퍼를 갈아내는 장비는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가 합니다. 그리고 요 층간에 제가 구멍을 뚫고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요게 엘리베이터가 훨씬 더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아래층 위층 간에 어떤 그 엘리베이터가 한 30개 있었다. 그러면 40개, 50개 계속 늘어나야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엘리베이터 간에 계속해서 붙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연결하는 리플로우 공정하고 본딩 공정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물론 또 구멍을 뚫는 식각 공정도 중요해지고 예.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 그런 쪽은 지금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지금 선두권역이고 개발도 제일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HBM3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네. 삼성도 지금 이번에 그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예. 엔비디아가 저렇게 잘 되는데 네. 엔비디아 시장을 SK 하이닉스한테 다 내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네. 반도체 지금 뭐 디램 가격에 목매고 있어가지고 맨날 헉헉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재용 회장이 미국 넘어갔을 때 젠슨 왕 CEO 만나서 네, 그 일식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삼성이 HBM 연구 개발 쪽으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BM3P라는 새로운 라인업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HBM4까지 내놓겠다. 지금 HBM3를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요? 네. 그래서 9월부터 하이닉스 만들고 맞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HBM3를 만들고 연내 HBM3P와 HBM4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약간 또 좀 우리가 지금 개척해서 지금 먹으려고 하는 시장인데 그죠? 삼성이 또 발을 뻗으니까 좀 불편할 수 있고 그렇죠. 그죠? 네. 삼성은 지금도 보니까 이 다른 분들이 HBM 시장의 그 마켓시어 보면은 물론 하이닉스가 제일 많지만 삼성도 적지 않던데요. 네네. 네, 그러니까 삼성이 따라 붙게 되면 또 투자를 하게 되면 삼성이 더 치고 나가거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네요. 지금 양적으로 보면요. 예. 일단 전체 HBM 네네. 시장이 100이라고 놓고 보면 그 중에 절반은 SK 하이닉스 네. 포션이고요. 40%가 삼성이고 네. 10%가 마이크론이에요. 네. 그러면 50대 40 놓고 보면 별로 그러니까 차이 안 나 보이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게 질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HBM3라는 게 최고 고부가 가치거든요. 그 HBM3를 지금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다는 거죠. 삼성은 지금 그거보다는 전 세대 HBM2, 2E 이런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HBM3 같은 경우는 일반 DDR5 대비해서 단가가 5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부가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죠. 네. 그렇게 보면 항상 뭐 이 기술 경쟁은 치열하게 싸우는데 삼성하고 뭐 LG하고 옛날에 뭐 세탁기 때려 부수고 뭐 고소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네.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랑 사실은 HBM에서 한판 붙는다, 그죠? 네네. 그렇게 되면 삼성이 빠르게 따라잡을 확률도 있지만 SK 하이닉스가 지금의 지위를 독보적으로 가게 된다면 사실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보는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밸류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네. 엔비디아가 제일 매력적인 건 맞죠. 그런데 밸류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네. HBM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품이잖아요. 네. GPU 카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네. 그런데 이게 90%가 한국이에요. 음. 그러면 멀티플을 더 줘야 될까요? 덜 줘야 될까요? 당연히 더 줘야죠.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 당분간은 HBM이라는 제품 자체를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네. 삼성이랑 하이닉스 말한 것도 옛날에 예를 들면 뭐 한국의 반도체를 살 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디폴트로 사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도 뭐 밸류 자체는 뭐 하이닉스가 높긴 하네요, 그죠? 근데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죠? 그렇죠. 다시 그냥 여기도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그래도 이제 어려울 때 견디는 게 반도체가 어려우면 뭐 가전도 있고 그죠? 혹은 뭐 이 IM도 있고 버텼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이닉스는 그동안 계속 천수답이었단 말이에요. 반도체 시장 좋으면 이 왕창 벌다가 그렇죠. 안 되면 적자나고 그죠? 그런 게 이런 하이엔드 제품 고부가 가치로 가게 되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전체 디램 매출의 5에서 10% 비중밖에 안 돼요. 예. HBM이라는 게. 네네. 그런데도 이게 주가의 흐름은 바꿔 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연초 대비해서 70%가 올랐거든요. SK 하이닉스가. 네. 그래서 원래 올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지난 5년간의 차트를 보면요.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의 주가 동행은 똑같이 움직입니다. 거의 똑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 분석하는 사람한테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SK 하이닉스가 나을까요? 마이크론이 나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똑같아요. 뭐 원화 자산이냐 달러 자산이냐 이거 차이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HBM 때문에 올해 마이크론하고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디커플링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임팩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흥분하는 포인트가 언제냐면 침투율 10%일 때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렇죠. 예전에 스마트폰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그렇죠. 침투율 10%일 때 관련 부품주들이 제일 세게 올랐었고요. 전기차도 그렇죠. 10% 침투율일 때 2차 전지가 제일 세게 올랐거든요. 네. 지금 AI는 5%거든요. 예. 그럼 10% 갈 때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 엔비디아만 놓고 보면 버블스럽죠. 굉장히 밸류에이션 부담스럽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비싸다고 해서 이게 지금 버블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섹터들은 아직 못 올랐거든요. 네. 네. HBM에 대해서 깊게 좀 얘기를 해봤고요. 말씀 나온 김에 반도체 시장 전반적인 것도 왜냐하면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나올 때가 됐거든요. 네네.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발표를 하게 되고 반도체 업황은 소위 좀 돌아 나오는 건지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메모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요즘 가격을 좀 올리려는 얘기가 있다고도 하고 재고도 준다고도 하는데 가격은 아직까지 보면 잘 안 돌아선 것도 같고 네. 메모리 시장 흐름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겁니까? 네. 이게 이제 메모리가 네. 가격이 두 개가 있어서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전체 메모리 시장이 100이라 그러면요. 네. 95%는 고정거래 고정 가격이에요. 가격이고, 예. 네. 그러니까 단골들한테 파는 가격이에요. 네, 네. 거래해놓고. 음. 그래서 보통 뭐 월 기간 계약을 하거나 분기 계약을 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의 스팟 가격이 있습니다. 이게 스팟 가격이 5%밖에 안 네, 되는군요. 5%밖에 안 되고요.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네 결국. 대표성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유통업자들이 제일 빨라요. 왜냐하면 네. 자기들 재고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그 공급 업체들한테 이 그 정보가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스팟 가격이 고정 거래 가격에 한 달 정도 선행해요. 근데 지금 스팟 가격은 돌아섰습니다. 지금 6월 들어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보면요. 디램도 그렇고 특히 낸드 플래시가 많이 올랐고요. 디램도 상당 부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아마 바닥 잡고 올라오는 그림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물론 실적은 이제 2분기까지는 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2분기란 게 3, 4, 4, 5, 6을 쌓아온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지금 가격은 이제 3개월 가격이 아니라 스팟 가격은 지금 가격이니까. 그죠? 그렇죠. 그게 좀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거. 결국은 반도체 얘기할 때 뭐 공급 사이드에서 감소한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수요 측이 얼마나 살아나느냐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서버라든지 그렇죠. 혹은 뭐 휴대폰 쪽 얘기를 하게 하는데 그쪽은 아직까지 좀 좋게 보는지 뭔가 특별히 뭐 이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수요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시각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변화가 좀 있을까요? 일단 수요를 확인하면요. 네. 주가는 이미 그제? 많이 반영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투자할 때 제일 어떻게 보면 피해야 될 게 네. 백미러 보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앞을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요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자기가 먹을 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지금은 재고가 줄어드는 속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고가 지금 많이 줄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반기에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업황 반등을 이미 주가는 30% 있죠. 그렇죠. 네. 30-40% 프라이싱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요. 이번 주에 예. 지금 뭐 오늘 촬영 날짜가 6월 26일인데 아마 6월 28일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네, 네, 맞아요. 마이크론이 제일 실적 발표가 빠른데요. 네. 거기서 아마 굉장히 시장에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재고 자산 가치가 상당 부분 올라가고 앞으로 가이던스.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네, 그게 더 중요해요. 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센 거예요. 맞아요. 네. 2분기 실적이야 사실은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갑자기 뭐 조 단위로 뭐 이익이 나고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이익이 얼마나 방어하느냐 이거냐인데 말씀하신 가격 동향이 들어서고 가이던스가 이제는 재고도 줄고 좋아질 것 같다. 이게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최근에 그 한 증권사 네. 그 보고서 보면 원래 가이던스가 2분기 삼성전자 가이던스가 1,500억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네. 9천억으로 9천억 됐대요, 얼마 전에. 5배를 보니까. 다. 네. 어디는 뭐 컨센은 한 2천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디는 뭐 200억 흑자도 있고 그러는데 네, 그죠? 이게 그렇죠. 빠르게 이제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FM 가이드의 컨센은 사실은 가장 뭐 일주일, 2주일 건 반영 못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그렇죠. 지금 몇 개월에 누적된 거를 봐야 되는 건데 그죠? 아마 앞으로 EPS 어떤 상향 조정이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네, 그게 보통 바닥 잡을 때, 업황 바닥 잡을 때 대표적인 증상들이거든요. 네. 반도체 얘기도 되게 재밌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투자의 시기로 보면 이제 업황이 막 안 좋아지는 1분기도 괜찮았고 그죠. 지금도 오히려 괜찮은 시점이고 좋아지는 걸 확인하고 삼성이 보면 투자의 시점은 늦는다. 네, 맞습니다. 그죠? 확인하고 들어가면 먹을 게 많이 없죠. 네, 주가는 이미 오른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 삼성이 하고 있는 그 파운드리 쪽 사업은 어떤지 그거만 좀 이렇게 들을게요. 왜냐하면 삼성이 지금 이런 새로운 혁명의 AI 흐름 전에는 그죠. 이제 비메모리 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다음에서 그렇죠. 꽤 막 뭐 그 따라잡는 듯한 뭐 그런 기술력으로도 그러고 그러다가 또 보면 TSMC에 또 좀 시장 점유율은 또 밀린다 하고 뭐 그랬었어요. 네네. 물론 지금 시장의 큰 관심은 물론 AI나 이쪽이긴 한데 삼성의 그 파운드리나 비메모리 쪽 사업은 요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삼성 파운드리 흐름은 좋아요. 예. 그동안에 이제 TSMC하고 굉장히 경쟁하면서 어떤 불리했던 측면이 네. 4나노, 5나노 생산 수율이 낮고 생산 수율이 낮으니까 팹리스 고객들이 떠나버리는 문제들이 있었죠. 뭐 대표적인 퀄컴이 네. 이제 삼성 파운드리 쓰다가 TSMC로 넘어간 네.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최근에는 4나노, 5나노 수율이 거의 TSMC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4나노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라는 걸 시작했어요. 그게 MPW라는 게 뭐냐면 한 개의 웨이퍼에다가 여러 가지 칩을 시생산해 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서비스를 한다라는 거는 수율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수율이 안 올라왔는데 그걸 할 수가 여력이 없거든요. 없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거를 시생산해서 그럼 본량산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수율이 낮으면 이거는 생산해 줄수록 적자가 나는 거거든요. 참고로 5나노 MPW를 언제 했냐면 2019년에 했어요. 그게 4년 만에 지금 4나노 MPW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조만간에 뭐 3나노 MPW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막 노이즈가 나오는 게 뭐 삼성이 뭐 암바렐라나 뭐 모비라이나 엔비디아 거 막 수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심지어 점유율은 오히려 벌어졌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반도체에 대해서 약간 오해, 약간 반도체 업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수주를 받았다고 해서요. 이거를 개발해서 칩이 웨이퍼 들어가서 칩이 나오기까지의 택 타임이라고 하죠. 그게 5개월 걸려요. 그러면 지금 수주 받은 거는 하반기에 다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막 점유율이 다시 오히려 더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막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 이해를 네. 그 어떤 타임 갭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게 백미러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이야기예요. 뭐 삼성이 감산했다고 하는데 빚걸어서는 왜 안 주냐. 네. 왜냐하면 메모리도 투입해서 이게 칩이 나오기까지 3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감산 효과는 실질적으로 3분기에 대부분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감산했는데 왜 어제 감산했는데 오늘 주가 안 오르냐고요. 네, 그렇죠. 시장은 항상 이렇게 맞습니다. 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 거짓말한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네. 진짜로 하나만 더 신기해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자주 못 뵈니까. 네, 네. 그다음에 요즘에 전장용이 뭐 모든 분야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IT도 그렇고 그죠? 반도체도 전장용에 대한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네. 전장용 반도체 쪽은
어때요? 변화나 어디가 좀 잘하거나 그렇게 시장 영향력이 있는 건지 실제로. 일단 이제 테슬라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도조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FSD 칩에 대한 어떤 그 로드맵을 발표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FSD 칩은 삼성이 그 오스틴에서 14나노 공정으로 생산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차세대 칩은 아마 뭐 일단 이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차세대 칩은 TSMC에서 생산한다라고 이제 일단 보도는 나왔는데요. 이게 뭐 TSMC로 다 넘어간 건지 아니면 삼성하고 나눠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테슬라 칩을 확보하는 게 향후 모빌리티 중요하네요. 시대에서 예.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예. 그 삼성이 최근에 엑시노스 오토를 또 현대차에 적용하기로 네, 맞아요. 한다. 예. 네,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 삼성이 모바일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치고 나가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이 엑시노스라는 AP였잖아요. 우리 제가 지난 시간 출연해서 네, 말씀드린 건데 결국 모빌리티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엑시노스 오토거든요. 결국 자동차용 자율주행차용 칩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생산하면서 확보하는 노하우, IP 생태계 이런 것들이 다 꾸려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현대차도 그렇지만 글로벌 브랜드들 그리고 네. 글로벌 칩셋 업체들 이런 업체들의 파운드리 수주를 얼마나 받아내느냐에 따라서 국내 파운드리 관련주들, 모빌리티 관련주들의 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만나 뵀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뵙는데 늘 새로운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늘 배우고요. 오늘도 아주 여러 가지 IT와 또 AI 반도체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